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오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하천과 저수지의 흐름과 유입량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측 기반 저수지의 그룹화를 통한 이계측 저수지 유입량 분석에 대해서 충분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충분하게 의심입니다. 80분이 그 수험생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차관님 수행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일정에 맞춰서 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이 조금 이제 뒤에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 실제 자료 기반으로 해서 이계측 저수지의 그 이제 용수 공급량 이 얼마가 되느냐를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얘기되고 있는 뒤로 안 넘어가는데.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여기 지금 총 6개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그 이 제목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던 데는 그 농업용 저수지이긴 한데 농업용 저수지도 관리 기간이 두 군데로 크게 나뉩니다. 한 군데는 이제 농업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굉장히 많은 저수지들이 그 지자체, 그냥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가 관리가 농어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비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공급하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 물수지 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물 공급 계획이나 수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자동 수위계가 설치된 자동 수위계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이제 양을 유입량을 거꾸로 역산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략 한 490개소 전체 그 지하철 관리 저수지의 한 3.7%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설치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뭐 연구사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구했던 내용들은 뭐 최근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2000년대에 나왔었는데요. 주로 이제 자동 수위 계측을 가지고 한 것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이제 미계측 저수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이제 핑크 모형을 가지고 매개변수를 지역화했던 뭐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실수청 모의처 비교를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쭉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뭐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수지로 들어오는 유입량을 모형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여기 이제 창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인데 요거는 그 저수지에서 공급돼서 나가는 물량의 이제 유속 분포를 재서 근데 표면유속입니다. 표면유속을 재서 유속의 비가 0.8에서 0.93보다 낮다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쓰는 거하고 USGS 제시한 0.8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모형을 적용했는데 핑크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이 핑크 모형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1, 2, 3, 4단 핑크를 적용을 했고요. 대상 지역은
저희가 그 상지 저수지, 신부 저수지, 탐구 저수지 하면서 대략 한 7개 저수지를 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기에 좀 용이한 곳이 어디겠는가라고 찾았었는데 그게 안성에 있는 상지 저수지를 이제, 저희가 대상을 했습니다. 상주 저수지를 보면 이제 그 저수지에 이제 요 삼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사통을 통해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를 이제 쭉 해서 여기 같이 흘러가는 게 있고, 이쪽 수해 구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폭통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 물이 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은 이제 여수통을 통해서 넘어가고, 또 여기 또 양수장이 하나 있어요. 양수장에서 넘어가는 물량이 좀 계측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그 사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량을 가지고 단위 영수량을 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통 방류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용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용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수 체계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용수의 표면 속계하고 수위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보호장치라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수로 넘어가는 그 물량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수에다 수위계를 설치했고, 이번에 두 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보조 수위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보조 수위계라고 보시면 눈금으로 되어 있는 게 보조 수위계이고, 요게 다이버라는 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일단 그 관측 센서 설치해서 유출량을 산정을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자료화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화된 걸 가지고 미계측 저수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계측된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시계와 자료들이 쭉그 월별로 지금 출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이제 사통을 통해서 내려갔는데 여기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에 그 표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에 물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꼭지를 틀면 여기 꼭지가 달려 있거든요. 꼭지를 틀면 그 아까 개거를 통해 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 장비에 의해서 표준의 풍속계하고 수위계를 통해서 저희가 2회 거쳐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뭐 보존 개수가 우리가 아까 USG에서 0.85 뭐 돼 있고 아까 또 층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0.88에서 0.9 정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0.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단면에 그 수위가 워낙에 작습니다. 한 2cm 정도, 수심이 한 2cm 정도 되는 그런 수로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류되는 부분에서의 그 원류구에서의 그 수위 원류량 무슨 식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식에서 구했고 그렇게 했을 때 12월 원류량이 7월부터 9월까지 작년에 피가 많이 작년에 피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이렇게 원류됐던 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 누수지 분석을 쭉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탱크 모형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유입량을 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수지 수익에 의해서 유입량을 산정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구멍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꿔주는 모형을 탱크 모형을 적용을 했고 그럼 보정은 어떻게 했냐? 그럼 보정은 그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들어오는 유입량이 군데군데 찍혀 있는 걸 가지고 보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량을 이렇게 쭉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형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특정 구간을 가지고 또 해봤더니 요런데 저수 때는 또 많은데 고수 때는 잘 안 맞죠. 이게 지금 모의된 것인 모의된 실선이 점선이 이제 관측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삼지도 수지의 월별 관측 공급량을 보면 공급량이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누수지 분석 통해서 나왔을 때 5월에서 9월까지 월별로 이렇게 나오고 그 공급량이 한 490.7mm 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저수지에서 먹는 물이 대략 한 600 정도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490.7mm 먹는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저희가 그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DB화했고 저수지의 일유출량하고 유입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 모형 가지고 이제 컨셉 모형하고 모의 공량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 8월 16일부터 그걸 진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는 비슷한데 그 이외 기간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보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관측기를 이용해서 관측 공급량을 연구통에서 산정했다는 것이 좀 특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탱크 모형을 활용해서 모의 공급량을 산정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계측 저수지의 유입량이나 저수량을 추정할 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이제 작년 1년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형태대로 분석을 할 수는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체를 하지 않고 네. 이제 노력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는 맞고 또 다른 면에는 틀린 차이가 좀 펼쳐졌었는데 혹시나 그 차이가 크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따로 있나요? 이제 로 데이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4월 말부터 데이터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튜닝하는 과정이 한 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튜닝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 지속적으로 계속 수년간 관리를 하면서 했을 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 흐름 해석 시스템 개발과 하천 흐름 해석 모델 HDM PDI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천대 온태수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천 흐름 해석 시스템 램스 플러스 GUI 개발과 하천 흐름 해석 모형 HDM2DI 적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인천대학교 박사과정 원태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연구 배경인데요. 기후변화와 도시화 그리고 하천 관리가 충분한 하천 관리 그리고 수질을 악화 목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강원과 더불어서 도서 해안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영양소 부족을 초과하는 수질의 악화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약 희수원의 약 93%가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강수량의 경우는 6월에서 9월에 70%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수리수공학적인 보존에 대한 예측과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선행적으로 이 하천의 흐름 고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양의 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하천의 수리 해석에 관련돼서는 1차원 모형과 2차원 모형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 및 공간적 변동성을 가지는 자연하천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2차원 흐름 해석 모형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럼 연구에 적용한 모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적용한 모델은 램스 플러스라는 모델이고, 이 유한요소 기반의 수평 2차원 흐름에서 모형 HDM2DI와 수질에서 모형 CTM2DTX를 탑재한 모형입니다. 이 해석 엔진과 연계된 렌즈 플러스 GI를 통해서 어떤 모의 조건과 매개 렌즈를 입력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이 모의 결과를 추출해서 가시화하는 전이처리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렌즈 플러스에는 이 전용 메쉬 제너레이터인 이 렌즈 G와 연계해서 어떤 하천의 복잡한 지형과 그 하천의 기반 격자를 BM 자료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성된 격자는 렌즈 플러스 GI에 연결해서 이 경계 조건과 매개 렌즈 등의 모의 조건 입력에 굉장히 유용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램스 G,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인데요. 이 2차원 해석에 사용되는 지형 격자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형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하천 흐름 해석에 있어서 이 지형 격자를 생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라스 자료라든지 아니면 캐드 자료, 아니면 DM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하천 지형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램스 G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렌즈 G의 자료를 그 핵라스 1차원 자료를 바탕으로 뱅크스테이션 자료와 크로스 섹션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쓸 경우에 2차원 하천 지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CAD나 GIS 프로그램들과 연계가 가능하고 스캐터 포인터와도 연계가 가능해서 빠르게 2차원 지형 격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하천을 해석 모형 HDM2DI 소개입니다. HDM2DI의 경우 복잡한 하천의 동역학적인 흐름 환경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오염 물질의 이성 확산 해석 모형이 이 CTM2DTX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하천 및 지표수 흐름 해석 모형입니다. 2차원 선수감 방식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하고, 운동량 방식과 질량 분석 방식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UPG 기법을 적용해서 2차원 유한 요소 모형이고, 삼각망과 사각망, 그리고 혼합망 적용이 가능한 모형입니다. 모형 적용을 위해서는 삼강을 테스트 베드로 선정해서 모형을 진행을 했고요. 이 만곡부, 여울, 그리고 소, 협착부 등 자연적 특성을 거슬 포함하고 있는 남한강의 제1 지류인 삼강을 모의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HDM2DI 모의 결과와 추적자 실험 결과를 비교를 통해서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지형 자료의 경우 엘리먼트의 수는 15,965개로 구성을 하였고, 이 노드 수는 8,520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천 지형이 모의 대상지로 설정한 이 삼각형 부분의 경우 이 하산거의 범위가 62m에서 70m로 매우 급한 하장 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IWD 기법을 이용해서 이 보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형 결과인데요. 이 ADCP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단과 하류단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매니지에서의 경우는 이 실험 구간의 하상 조제의 공간적 무질성을 고려해서 구간별로 상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로 연장에 비해서 이 합폭과 수심유가가 되게 크고, 여기서 이 만곡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다양한 흐름 양상이 파악되는데요. 이 존 1 같은 경우는 협착부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유속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존 2에서는 양속이 증가하다가 외적인 측면에서 유속이 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안쪽에 하하신식이 발생하면서 수심이 증가하면서 이 유속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현상을 잘 재현하였습니다. 이 모의 결과 HDM2DI의 모의값과 ADC 측정값을 비교하였고, 이 두 값들의 일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R2와 RMS의 기법을 사용해서 유속과 갭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섹션 1부터 섹션 6까지의 총 방향성의 총 6개 구간에 대해서 이 모의를 사용한 결과 섹션 1부터 섹션 6까지 매우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오차율 분석 또한 굉장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HDM2Di의 모형의 중합성과 램수 플러스의 지연 격자 생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본론입니다. 이렇게 모의를 진행하면서 2차원 흐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과 모의 정확도를 현장 실험과의 비교 문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고, 램스 플러스와 램스 GA 같은 경우 이 측량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정대로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DM2Di 흐름에서 모형 엔진을 현장에서 측정된 분석 공부 방향이 정확히 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의를 진행한 결과 남은 과제는 이 흐름에서 모형 HDM2Di의 승인 보도의 과제입니다. 이 2차원 모형을 진행하면서 모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 모형 성능 보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현재는 이 성능 보도에 대한 다중투기 공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픈MP 기법이나 아니면 스레드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향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더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형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성을 아무래도 지형 격자를 생성하는 정보를 이제 어떻게 빠르게 만드냐, 또 정확도 있게 만드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 모형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외항 물질 추적을 위한 하천 흐름에서 모형 개발 중에 이제 상용화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적인 측면은 점차 보완해가 나가는 게 이제 향후 연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천 흐름 예측을 위한 2차원 유한 최적 모형의 개발에 대해서 인천대 신인태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천 흐름 예측을 위한 2차원 유한 최적 모형의 개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인천대학교 박사과정 신인태입니다. 네, 하천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고, 또는 이제 하천 범람이나 관리의 고지로 인해서 하천 오염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파장을 막기 위해 하천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제 다양한 하천 흐름 해석 모형을 통해 하천 물리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흐름 해석 모형은 크게 1D, 2D, 3D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전 구간에 대해서 빠르게 물리량을 계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1D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녹조나 하천에서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환경사고 예보 등 정확한 하천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1D 모형 같은 경우는 평면상의 그 확산에 대한 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원 흐름 해석 모형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론으로 하천 흐름 해석을 위한 2차원 흐름 해석 모형 개발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 방정식은 2차원 천수 방정식을 사용했고요. 2차원 천수 방정식은 이제 하천 또는 연안에서 물체 흐름을 거동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제공된 지배 방정식입니다.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을 이제 시간 평균하여 그것을 이제 수직 방면으로
평균화해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벡터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 기법은 유한측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유한측정법은 계산 영역에서 셀 간 경계면에서의 흐름률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질량과 운동량이 보존되어 충격파와 같은 불연속적인 해를 가지는 문제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계면에서의 미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본 연구에서는 HLLC 기법을 사용해서 파의 최고 속력과 최저 속력 그리고 중간 속력을 이용해서 근사치를 구해가지고 경계면의 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MUSCL 머슬 기법을 사용하여 2차 공간 정확도를 확보했습니다. 인접 경계면의 수치적인 계산 자료를 사용하여 공간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0.5t 시점에서 흐름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정확도와 2차 정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진화상과 마른화상에서의 이제 수체 공개 모의를 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저진화상에서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것처럼 1차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에 좀 차이가 있는 반면에 2차 정확도 기법은 그 전단부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타 기법에 비해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 부분이랑 계산부 그리고 출력부가 있습니다. 입력부는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 그리고 지형 자료가 활용되고요. 그리고 계산부에서는 이제 셀 간의 경계면에서의 플럭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 차분 기법으로 양해법을 사용하여 미래 시간대의 물리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출력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신과 그리고 유속 벡터가 산출이 되어 농도장을 구할 수 있는 흐름장 등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모형의 적용 및 검증입니다. 충격파와 마른 하도에서 발생하는 수치적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제로 1995년에 프로가 실험했던 실험을 검증 예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하도의 크기는 4m 바이 2m이고 상류부의 저수지 초기 수위는 0.5m, 하류단 수위는 완전 마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수지 경계 조건은 닫힌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고 홀스터 경계 조건은 이제 열린 경계 조건으로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측정은 총 5가지 측정을 두어서 실험값과 모형 결과값을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영상에서 잡는 거 나와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실험 결과값의 이제 수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선이 본 모형의 결과값,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제 동일한 실험을 가지고 모의를 수행한 타 연구자들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측정에 대해서 모두 다 실험 결과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정량적인 결과는 이제 평균 제곱 RMS 값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 적용 결과 상류의 저수지에서 흐름 예측 결과 좋게 나오고 그 외의 구간 또한 타 모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확도 면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용 검증 모의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2006년에 수행하였던 이제 두 개의 망국부가 있는 수로인 직각수로입니다. 해당 수로는 총 12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으며 이제 그 각 섹션마다 마이크로 ADV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속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산출된 유속을 모의 결과 비교하여 이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지형 자료는 총 4,080개의 노드와 3,898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입부는 0.6 CMS 그리고
초기 조건으로 초기 수심 0.3m 그리고 유출 수심 또한 0.3m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영상이 지금 이제 1000초 부분부터 수렴하게 되어서 1800초 부분에 이제 완전 수렴하게 되어가지고 그 섹션 4번과 섹션 9번이 그 망국부가 가장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망국부 내측에서 유속이 가장 빨라지게 되고 망국측 외측에서 유속이 가장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검은색 점이 실측값이고 빨간색 점이 이제 개발된 모형의 값인데 실제 비교 결과, 또 모형 결과과 실측값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및 결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형의 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시험수로에서의 이제 검증 절차를 수행했는데요. 이제 더 고도화된 검증 절차를 하기 위해 지형 실제 하천에서의 이제 흐름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의 지형 자료가 대부분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따라서 2차원 흐름 해석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망국부가 큰 하천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더라도 이제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연구자의 그 주관적인 노하우 같은 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결과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연구는 이제 드론에서 제공되는 지형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지형 자료를 면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어 고품질의 지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고품질의 지형 자료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이제 2차원 흐름 해석 모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론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을 이제 GIS 툴이나 이제 오픈소스 툴을 이용해서 입력 자료로 산출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따로 상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출력 결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조사 일처에 통해서 엑스들이나 FV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시는데 모형의 FV라고 실제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속이 빨라지거나 하면은 이제 충격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FDM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고 유한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한 요소 자체가 시기 어려우니까 이제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FVM 같은 경우는 그 물리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과 또 그 질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충격파 해석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FVM을 선정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모형을 만드시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자연현상 그대로가 반영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걸 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 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가정하셨어요? 사실 FVM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셀과 셀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플럭스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플럭스 계산을 할 때 그 물리량과의 차이가 불연속면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치적으로 발산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모형은 이제 HLLC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파의 특성파의 최고 속력과 최저 속력 그리고 중간 속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 안에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가정을 통해 가지고 분사적으로 그 사이값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류의 가정을 통해서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컨볼루션 뉴트럴 네트워크 ALC 하이드로를 이미지를 이용한 이계측 유형의 유출 모형 개발, 특별 대책적 수질 오전 정책 협의 정책 및 송철민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회사 명칭 기록 하시고 주로에서 특별을 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는 안에 자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한국어와 합작곡 신경과 되게 제가 생각적 이미지로 연구를 하고 해서 자료 형식을 새로 작성하는 제안을 하고 해서 이게 지금은 중요하고 제가 모의하고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방법 없나요? 개념적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출량을 모의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가 수익하는 인력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선 이제 공무원들이 수정 관리 계획하는 걸 수집할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 운영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조금 더 손쉬운 모형을 개발하는 데 포커스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 모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개념적 모형이 대부분 다 수학적 표현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강론이라는 수치를 나타낼 때는 우리한테 좀 쉽지가 않고 그럴 수 있어서 문제하고 또 그걸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건 경험적 모형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경험적 모형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인력과 그다음에 정독자료 두 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인공신경망 AN을 쓰는데 최근에는 다시 DN,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도 공부하고 컴퓨팅의 하드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단면상의 능력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연구에서도 저희 DN을 이용해가지고 유출량을 제공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연구 지역은 한강 소개에서 저희가 팔당 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팔당 소개는 팔당 호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7개 시도 저희가 팔당 소개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평군의 조정춘 지역이라든가 양평군의 흑천역, 그다음에 이천시의 목화역 세 개의 유역을 사이트를 정했고요. 대부분 규제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토지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살펴볼 부분은 이 유역이 복합천인데 우리가 대부분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BH, 그러니까 복합천 유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비하고 저는 그 논과 가시가 반 이상 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연구 자료는 일단 최대한 심플하고요. 그러니까 연구 입력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자료는 강우, 그다음에 유량 자료, 토지연구, 토양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 연구랑 토양부 같은 경우는 거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모형 안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1단으로 보완할게요. 연구 방법 중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AN을 쓰던가 DN을 쓰던가 입력자들은 대부분 선형 벡터 형식의 입력자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지금 강우량이라든가 기온, 습도,
유출형 모의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기존의 그 자료가 아니라 그 2차원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서 모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CNN을 컨버전 렉터라는 게 대부분 이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이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용어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RGB, 그러니까 레드블리 블루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RGB 이미지를 그대로 모형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경험적 모형의 전제, 그러니까 독립형과 그런 결과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출과 대화, 유출과 유출에 대한 인과에 대한 수준이 있는 그 자료를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은 패러디컬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만 뽑아서 새로운 2차원 형식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런 형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파일을 수문학적 이미지를 좀 수문학적 얘기하겠습니다. 수문학적 이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예전 이름이죠. SCS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우선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여기서 이퀘이션 1번부터 3번까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 CN이라고 합니다. CN1, CN2, 3는 저희가 드라이 시즌하고 메시즌 보드를 하고 또 이거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사용함수 ABC로 저희가 보드를 가능할 수 있도록 조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인데 토지 연구가 있고 토양부의 그 SC에서 제안하는 4가지 구조로 분류를 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각각의 격자마다 시행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시행값 도출하게 되면 가모형 자료도 동일한 XY니까 바르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서 중첩을 시킵니다. 중첩을 시킨 다음에 이 각각의 셀에서 계산을 보면 아까 언급했었던 SCS 방법 그 식을 통해 가지고 2차원 산수값으로 저희가 다 표기를 합니다. 결과를 따라서 내려오는 특정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여기서는 저희가 케이스를 1, 2, 3를 했었고 여기 캐치 유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개 유형을 학습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미개치 유형으로 설정해서 유량을 추정하는 그런 경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NN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CNN 구조가 대부분 이번 형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컨버전 레이어랑 프레임 레이어가 교차를 하면서 이제 이 완전 연결된 부분으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용한 CNN은 가장 좀 보편화되고 간단한 구조를 VCC 15 용식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런 형식으로 설명하기 좀 필요해가지고 참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형 평가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수랑 NC, RBC 세 가지 가지고 했고요. 이 모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이 활성함수, 리니어 펑션과 활성함수를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값이 이런 값으로 산정이 되고 도출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리니어 펑션을 선택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각 유형에 대한 조사 연구 기간 동안에 방문함과 이런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작성했던 이미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감호 자료와 그다음에 CN을 합쳤을 때 아까 SCS로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가 가로세로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보관을 다시 사용해서 1014 크기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소마다 복합, 조정청, 그다음에 노루청, 복합 에 대한 이해를 만들었고 각각의 이미지를 만드는 결과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가 각각의 이미지 개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형의 학습 결과는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판단이 돼서 모형의 학습 결과가 제대로 일반화됐다 판단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모의를 한 결과의 값입니다. 실측 값이고 예측 값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좀 약간 상향성을 좀 띄고 있고 이걸 이제 표로 작성을 해서 결과가 매트리스 보니까 케이스 1, 2, 3 값과 이제 R스퀘어는 모두 0.9 이상 하지 않고 NC도 0.7 이상 나오고 RNC는 이제 17, 28.5, 16.1로 이렇게 나옵니다. 케이스 특히 이 BH 같은 경우는 RNS가 좀 작게 나온 이유는 처음에 이제 이 유형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의 토지형의 특성이 좀 많이 달랐던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오차 발생하지 않았을까, 오차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으로 일단 저희가 방문에서 이미지를 좀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가장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공식형을 가지고 유형을 인식한 데 있어서 벡터 형식으로만 했었는데 2차원 형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해당 지역의 공간적 특성, 지원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모형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유형에서 어느 정도 부분 이상의 그 정확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원격 탐사라든가 인공 이상 이미지로 확산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를 이번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하천 영양 측정 시설의 비대면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오경원 발표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도 교수님이자 그 학회장님이 갑작스러운 발표 요청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세션 주제가 하천 저수지의 흐름과 해석.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비대면 기술 적용 방안과 과연 무슨 연관이 좀 있을까 혼자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천 흐름과 해석을 위해서 어쨌든 기초 자료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하천 유량 측정 시설인 자동 유량 측정 시설 운영을 통해서 현재 전국 하천 64개소에서 유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시설물 운영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개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부분은 총 4가지로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하천 유량 측정 시설인 자동 유량 측정 시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동 유량 측정 시설은 실시간 노인화를 통해 유량 측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시설이고 연속 측정을 통해서 사람이 측정하기 힘든 배수 및 조이 용량 구간에서 유량을 실시간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 자료 제공을 통해서 유량 자료의 활용도도 증대하게 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2007년부터 유량조사 사업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운영 중이지만 첨단 IT 기술 도입을 통해서 설문조사 선진 인프라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의 영역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는 2001년에 한강유역을 시작으로 2020년 자동유역 측정 시설이 총 64개소 설치가 돼서 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에서는 29년까지 193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면 주요 시설은 센서부와 제어부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센서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도플러 초음파 유속 게임, 도플러 초음파 유속기가 설치된 하도 내인 센서부와 자료를 측정된 자료를 수신하여서 서버로 전송해주는 제어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3단계 좀 지금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은 총 64개소, 한강 19개소, 낙동강 23개소, 금강 10개소, 영산강 12개소에 설치돼서 운영 중이고요. 운영 현황은 최초 운영을 시작한 2007년에는 54.5%의 운영률을 보이고 있지만 낙내 보호 장치라든지 제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연평균 자료 취득률이 95%를 넘는 안정화를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확대에 따른 현장 점검이나 유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시설물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현장 점검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첨단 측정 시설인 수문조사 시설 개선에 설치 지정 확대가 미실시됐기 때문에 현재 그래프상으로도 크게 점검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수문조사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 시설물이 확대되면 지점당 연평균 5에서 6개 점검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현장 점검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좀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정기 점검 1년에 총 2배로 홍수기 전과 후에 실시를 하고, 수중 점검의 경우는 수중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 실시돼야 되는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의 횟수를 좀 줄이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장 점검 중 저희가 직접 시스템이라든지 제어버블 개선을 통해서 점검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좀 리스트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다들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유속계 점검이나 수위계, 전원부의 경우는 장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 비대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는 사실상 좀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어렵게 적혀 있지만 단순히 PC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의 단순 오작동 점검과 부품 교체 등이 현재로서는 계속 현장에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현장 점검에 대해서 간단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 시스템 말씀드린 대로 PC, 시스템 컨트롤러 점검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재부팅과 같은 단순 점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도별 현장 점검 수행 내역을 확인했을 때는 16년에 155회, 17년에 168회, 18년에 167회, 19년에 155회, 20년에는 244회로 많은 점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스템 컨트롤러의 점검은 앞에 그 그래프로 표시한 것처럼 16년에는 19회, 17년에는 53회, 18년에는 33회, 19년에 29회, 20년에는 총 36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 외에 재부팅으로 인한 단순 점검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점검은 좀 확인해 본 결과 연평균 10회 이상으로 점검 1회당 120에서 130만 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해당 점검에 대한
해당 점검이 최소 하루에서 3일 정도 현재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검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어쨌든 적용했을 때는 자료 결칙에 대한 그 기간의 최소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센서버와 제어부 중 제어부 내부에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송신 통해서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 그 별도의 사물 인터넷인 IoT 그 장비를 설치해서 이중화된 유선, 무선 외에 CDMA 원격 신호를 좀 통해서 그 원격 복구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고요. 그 결과 현재는 그 64개소의 지점 중에 사물 인터넷 적용 및 현장 테스트가 진행된 부분이 세종시 월산구, 부산시 국토대교, 금강과 낙동강 각각 한 지점입니다. 그 원격 전원 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통해서 좀 시설 운영을 해봤습니다. 현장 테스트 당시에는 현장에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자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외부에서 저희 회사가 일산에 위치했지만 일산 또는 아예 타수계에서 현장 점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원격으로 재부팅을 실시했을 때 단순 멈춤과 같은 현상들은 좀 즉각 조치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그 낙뢰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 사항이 좀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낙뢰 보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회 현장 점검을 무조건 실시하게 되는 경우인데 현재까지는 그 NG 전이차라든지 누설 전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64개소에 대한 현장을 무조건 방문해서 점검하는 형태인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그 실시간 낙뢰 현황이나 지점별 누설 전류, 현장 모니터링 같은 그 시스템이 현장 정보 없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해당 기술 그 사무자동화 또는 사물 인터넷의 기능을 도입하게 됐을 때는 비약적으로 현장 점검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서 그 유지관리 점검 현황 분석을 통해서 개선 장비에 대한 시험 운영 결과로 사물 인터넷 도입했을 때는 현장 점검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원격 조치를 통해서는 자료 결집 최소화가 즉각 조치로 자료 결집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현장 점검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 개선 및 시설 지정 등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중인데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과 사무자동화에 대한 좀 내용을 고민해 봤는데 저희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대한민국의 대조한 한국판 뉴딜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총 4가지의 뉴딜 정책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기술 도입을 통해서는 어쨌든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에 혹시 좀 연관성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장 점검 최소화에 따른 출장이 줄어들었을 때 대기 환경 오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안전망 강화는 현장 점검 최소화에 따른 현장 점검 인원의 현장 방문 횟수가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겠고요. 다만 지역 균등 유지는 제 역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 방향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 간단한 시설물에 대한 소개랑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지금 그 연구한 내용들이 이제 점검하는 것을 IoT를 적용해서 하면 된다. 지금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건의할 수 있는 기관. 이거 했는데 입하면 좋고 예산도 적게 들고 방금 발표로
그러니까 IoT를 하면 정기 점검도 필수로 많이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연구를 우리 기관에 어디에다가 제출하면 적용이 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가 작년에 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운동 연구 진행된 사업인데요. 관련된 연구가 발간이 됐고 그 사업은 제시를 통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자고 하면은 뭐 수의관측소라든지 다른 뭐 기반의 관측소라든지 그런 데들이 적용되는 부분은 다른 부처에 좀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환경부를 통해서 조금 제시돼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적용되면 좋겠는데 통합 운영이라든지 원격 관리를 한다든지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정확하고 언제든지 점검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셧다운 시켰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격으로 하는 관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